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국회 국정감사 2일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 간 격론이 발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 추세며 국민 안전을 최선의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국토를 파괴하고 국가 경쟁력마저 떨어뜨리는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의원은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4호기에서 구멍이 발견된 점 등을 거론하며 원자력 안전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심각한 위험성, 안전 문제 때문에 원전 발전이 정지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은 사용할 곳이 없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다음 세대의 좋은 일자리까지 없애는 기막힌 현실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에너지 전환 정책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2030년까지 현재 7%인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대로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선진국은 15년간 20% 이상 늘리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3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 제주항로의 내항 전기 여객 운송사업자 공모를 통해 D업체를 신규 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으며 참여업체별 점수가 채 1점도 나지 않는 경합이었다며 선정 과정에서 드는 몇 가지 의문점은 그 영향력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D업체는 입찰 공고가 난 시기보다 무려 3개월 전에 계약금 96만 달러, 연간 임대료만 60억 원, 하루 용선료만 약 2천만 원에 달하는 배를 구매했다는 점에 정 의원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항로를 빨리 재개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해수부 간부 출신이 있는 상황에서 그 회사에 사업권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달했고 사임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가짜뉴스를 둘러싼 여야 의원 간 갈등이 이틀째인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 방안이 거짓 정보의 유통을 막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야당은 보수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운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정부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가짜뉴스 근절 대책이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으며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계 여러 나라가 가짜뉴스에 몸살을 겪고 있지만 국가가 나서서 이를 제재하려는 경우는 없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민간이나 언론이 자율적으로 나설 문제며 정부가 앞장서서 가짜뉴스를 가려내기는 잘못된 정책 추진이라고 밝혔으며 명백하게 가짜뉴스로 판명된 내용은 기준에 있는 법으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며 국무총리를 필두로 정부 부처가 나서 가짜뉴스 근절에 나선다는 것은 정치적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2일차 국정감사에서는 응급 상황에 발생하는 선의의 응급 조치에 대해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해숙 위원은 응급치료를 한 의사에게 면책권을 주지 않는다면 누가 응급실에서 일하겠냐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전 의원은 응급처치는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이로 인해 소송에 휘말리는 의사들이 발생하면서 응급 상황에서 나서지 않겠다는 의사의 비율이 65%에 달했다고 지적하며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이슈를 설명했습니다. 한의원에서 봉침을 하고 30대 여교사가 사망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가정의학과 의사가 와서 응급조치를 해서 사망을 했는데 이 가정의학과 의사한테 환자들이 법원에 배상 요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9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답니다. 지난 8월에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쇼크가 왔던 30대 여교사에게
근처 가정의학과 의사가 응급조치를 했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 2013년에는 물놀이를 하다 사망한 초등학생의 부모가 119 구조대에 배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의로운 행위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한다면서 다만 분쟁중재원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먼저 필요하다며 의료인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응급조치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쪽에는 의료인 외에도 많이 포함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대상을 확대할 때는. 다음은 경기도 소식입니다. 평택 황해경제자유구역에 2천만 달러 규모의 해외 자본이 투자됩니다.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국내 기업과 손을 잡고 싱가포르 반도체 부품 회사인 큐빗을 유치했습니다. 반도체 장비와 첨단 의료기기 등 신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한선지 기자입니다.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국내 기업과 협력해 해외 자본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27일 오늘 경기도 황해청과 반도체 장비업체인 큐빗은 투자 유치 협약을 맺고 2천만 달러, 우리 돈 220억 원 규모를 국내 신생기업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으로 커가는 게 기업들의 목표일 텐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알고 행정 지원을 잘해서 이 회사가 빨리 안정이 되고. 큐빗은 반도체 장비 부품을 한국에서 구매해 해외 시장에 수출하는 싱가포르 업체로 연간 매출액은 150억 원에 달합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 제조기업에 투자해 영역을 확장한 겁니다. 미국, 유럽,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중국을 비롯해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투자받은 국내 기업은 금속 정밀 가공의 노하우를 가진 비텍. 한국 뿌리 기술 기업과 해외 자본이 결합한 사례로 마케팅이나 판로가 이미 확보돼 수출길에 대한 중소업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황해청에 입주한 그 기업 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기업으로 잘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비텍은 평택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둥지를 틀고 반도체 장비는 물론 첨단 의료기기와 바이오 케미칼 등 신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할 전망. 앞으로 5년 동안 500억 원의 매출 상승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성남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능형 온라인 등기 발송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기존에 우편물로 발송했던 체납 안내문을 체납자의 스마트폰으로 보내는 시스템인데요. 종이고지서 제작과 발송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17일 한누리실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성남시 세무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능형 온라인 발송 시스템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시연에 앞서 장현자 세원관리과장이 체납 실태 조사반 운영 등 현재 성남시의 체납 징수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성남시는 소액부터 고액까지 집집마다 현장 방문해 체납 사실을 알리고 실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남 납부를 유도하는 등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지능형 온라인 등기 발송 시스템은 통신 3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동 전화번호의 암호화 값을 연계한 것으로 성남시가 기존에 내부 행정망에 구축한 지방세, 세외 수입 체납액 통합 안내 시스템과 연동됩니다. 별도의 앱을 설치하거나 개인정보 수집 없이 서비스가 가능해 체납자에게 체납 사실을 즉시 알릴 수 있어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종이 고지서 제작과 발송에 드는 연간 4,500만 원 상당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제45주년 부천시민의 날 기념식이 10월 6일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제45주년 부천시민의 날 기념식이 10월 6일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됩니다. 신나는 난타 공연으로 포문을 열게 될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시민화합 한마당 체육대회와 주민자치 문화예술 프로그램 경연이 펼쳐지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관내 기업 및 단체 등이 기부물품을 판매해 수익금을 취약계층에게 나누는 소나기 행사도 준비됐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부천시청 레슬링부 소속 조효철 선수와 지난해 부천시 문화상 수상자인 고경숙 시인의 시민헌장 낭독에 이어 모범시민 표창 등이 진행되고 시민체육대회는 행정복지센터와 동주민센터 주민들이 참여해 단합할 수 있는 단체 종목 중심의 경기가 열립니다.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각 행정복지센터를 대표하는 10개 팀이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축제의 장으로
시민의 날을 자축할 예정입니다. 부천오늘 김윤아입니다. 성동구는 구민과의 소통을 통해 더 친절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펼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청렴한 구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성동구는 구민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직원이 함께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청렴 실천 서약식을 비롯해 청렴 소통 토론회, 청렴 자기진단 등을 실시했는데요. 이를 통해 투명한 공직 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일상 속에서 청렴을 실천해 생활화하는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구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부서, 경력, 업무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친절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친절 마인드를 재정립하고 민원 응대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난 27일과 28일 성동구청 대강당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한 청년 콘서트가 진행됐는데요. 표정국악 공연을 접목해 내부 청렴도와 내부 친절도를 중심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이어졌습니다. 27일 오후에는 새내기 공직자를 대상으로 친절 기본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전화, 방문, 민원 응대 및 내부 친절, 조직 적응에 대한 교육이 이어졌는데요. 친근하고 흥미로운 교육을 통해 새내기 공직자들의 공직 가치를 정립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월 중에는 민원, 접점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친절 콘서트 등을 진행해 더불어 행복한 친절도시 성동을 구현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은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올해 4회째를 맞는 2018 평창 백일홍 축제가 지난 21일에 개막했습니다. 평창강 둔치에서 펼쳐지는 천만송이 백일홍 물결 속으로 심혜인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시원한 가을비와 함께 찾아온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100일 동안 만개한다는 백일홍인데요. 지난 21일 평창 강변에서 2018 평창 백일홍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2018 평창 백일홍 축제는 소중한 인연과 함께하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축제장을 찾아온 모든 분들이 소중한 인연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소중한 인연과 함께하는 행복이란 슬로건으로 시작된 백일홍 축제를 여러분께서 함께 참석하셔서 모든 추억 함께 하시고 소중한 인연들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백일홍은 100일 동안 그 아름다움을 유지한다고 해 백일홍입니다. 만개한 백일홍의 꽃길은 그 고유한 자태를 뽐내며 관람객들을 유혹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 알록달록 황홀한 물결 속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추억 남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특히 백일홍 산책길은 관람객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을의 신호탄에 맞춰 찾아온 백일홍 축제는 평창 강변에서 펼쳐져 더욱 낭만적인데요. 백일홍의 향긋한 꽃향기와 함께 깨끗하고 맑은 평창 강변의 물소리가 더해진다면 그야말로 가을의 운치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백일홍 축제는 평창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나가는 축제라 그 뜻이 더 깊다고 하는데요. 지난 여름 주민들은 백일홍 꽃묘를 식재하는 행사도 가졌습니다. 이곳을 찾는 관람객에게 그 진심이 백일홍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백일홍 축제는 의미가 있는 축제입니다. 평창 주민들이 다 백일홍을 심고 가꾸어서 지금까지 4회에 이르는 축제인데 지난해에는 25만이라는 기가 막힌 관광객이 평창을 찾은 축제입니다. 자원봉사를 자들이 와서 심었다 하는데 교육한 사람이 좀 잘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 이런 인사를 줘요. 설명해 주세요. 저쪽에 알록달록 돼 있는 꽃 색깔이 되게 이쁘고 그리고 한 곳엔 빨간색만 돼 있는데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이쁘게 나와요. 지난해 성공적인 개최에 힘입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욱 많이 준비해뒀다고 합니다.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요. 화환 만들기, 풍등 날리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먹거리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악 공연 역시 눈에 띄는데요. 직장인 밴드 공연,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등 다양한 음악 공연과 함께 가을밤은 더 깊이 물들어갑니다. 다른 분들 꽃을 많이 보고
마음을 꽃처럼 이제 활짝 좀 열었으면 이런 바람이 있어요. 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와보고 싶어요. 친구들이랑도 좋은 추억 쌓았는데 가족들이랑도 사진 많이 찍고 좋을 것 같아요. 백일홍 축제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주말에는 천만송이 백일홍 꽃길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햇빛700 심혜인입니다. 지난 2007년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된 횡성군이 올해로 11번째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하며 평생학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새로운 볼거리와 더 많은 배울거리, 그리고 색다른 체험거리가 가득했던 이틀간의 행복한 축제, 제11회 횡성 평생학습 축제가 지난 15일과 16일 횡성 문화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 평생학습 축제는 평생학습 학습자들의 성과 발표와 기관과 단체 간의 정보 교류, 남녀노소 전 계층이 참여하는 학습 어울림 한마당으로 치러졌는데요. 배움에는 나이도 없고 성별도 없다는 평생학습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전국 제1회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제 우리 11번째 맞이하는 평생학습 축제인데 저희가 우리 횡성군이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이 돼서 유치원서부터 80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함께 즐기는 이런 축제입니다. 평생 동안 배우면서 평생 동안 즐기면서 즐겁게 사는 이런 날입니다. 책 축제를 비롯해서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같이 즐겨주시면 좋겠죠. 드디어 개막식과 함께 횡성 평생학습 축제에 성대한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50여 개 단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학습체험관과 9개 읍면 35개 동아리의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특히 첫째 날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2회 문해한마당 청춘공감에서는 어르신 문해학습자 300여 명이 참여해 합창대회, 단체 골든벨, 시화전, 편지쓰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것들을 마음껏 뽐내며 배우는 즐거움에는 끝이 없음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시골에서 농사짓다 보면 각자 집이나 있으면 잠이나 자고 또 일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문해 교실을 하면서 피로와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달래는 기분 전환도 되고요. 또 이웃 간에 자주 만나니까 단합도 되고 또 함께 노래를 부르고 또 좀 춤 같은 것도 조금 추니까 또 즐거움이 좀 넘치니까 활력소도 되고요. 또 이웃 간의 친목에 도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평생학습 축제에서는 연계 행사인 책축제와 한궁대회도 함께 열렸는데요. 특히 올해로 3번째를 맞는 책축제는 책 읽는 다독 가족상 시상과 무슨 책 읽어 이벤트, 작가의 그림을 팝업북으로 재구성한 그림책 체험마당, 문학자판기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아이와 함께 축제장을 찾은 부모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밖에도 예비신혼 부부의 전통올레와 물지개 체험, 웃음주막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문해교육 참가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메이크업과 교복 착용 이벤트는 어르신들에게 학생 시절의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이거 생전 처음이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기 오지도 않았지. 이거 입어봤습니다. 여기 교복도 입어보고 문화계에서 같이 다니니까 너무 좋아요. 아주. 온 세대가 함께 즐기고 함께 참여했던 제11회 횡성 평생학습 축제. 배움의 열정 가득했던 이틀간의 축제와 함께 평생학습 도시 횡성의 위상도 한껏 높아졌습니다. 청춘이요. 어느덧 평생학습 도시 조성 11년 차를 맡고 있는 횡성군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다채롭고 색다른 축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전국 제1회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HSTV 최유빈입니다. 다음은 대전시로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가을 문화공연 전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전통국악의 매력에 빠져볼 수 있는 시간이죠. 대전시립 면전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오는 11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토요상설 국악 공연이 개최됩니다. 어느덧 10회를 맞이하며 원도심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한 대전 아트마인 페스티벌은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옛 충남도청 정문 앞 우리들 공원, 문화예술의 거리 일원에서 펼쳐지고요. 대전 시립미술관에서는 대전 비엔날레 2018 바이오 전시가 10월 24일까지, 대전문학관에서는 젊은 작가전 두 번째 설탕이 녹는 시간 전시가 10월 31일까지 개최됩니다. 이 밖에도 대전 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는 개관 15주년 기념 자체 제작 오페라 라보엠이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공연되니까요. 풍성한 문화행사와 함께 행복한 가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도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9월 말 현재 204개 기업에 5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이끌어냈습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선 나주에 63개 기업을 비롯해 담양 18개, 강진 11개, 목포 10개 기업 등이 투자를 약속했고, 업종별로는 식품 가공이 가장 많고 에너지, 철강 기계 등의 순입니다. 전라남도는 투자 협약에 따라 6,3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연기되었던 제14회 보성 전어축제가 지난달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 동안 율포 해수욕장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보성 전어축제는 보성 전어축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등량만에서 갓 잡아 올린 전어를 테마로 더욱더 풍성해진 볼거리와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전국의 미식가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축제 주요 행사로는 전어요리 시식회를 비롯해 전어잡기, 전어구이 등 신나는 체험 행사와 축하 공연, 관광객 어울마당, 노래자랑 등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지하 한반 120m에서 끌어올린 청정해수를 사용하는 율포 해수풀장에서 펼쳐진 전어잡기 체험 행사와 전어요리 시식은 보성 전어축제의 백미로 올해도 많은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참여해 즐거운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여수시가 현재 보수 중인 국보 제304호 여수 진남관에서 문화적 가치가 높은 상량 기록물 3점이 발견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는 진남관 보수 정비 중 상량함을 개함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목판 1점, 철봉암 1점, 상량문 1점을 공개했습니다. 발견된 상량 기록물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존 처리와 전문가 조사를 거쳐 일반인 공개 전시 또는 상량함 보관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기술지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진남관 보수 정비 사업은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0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시는 여수의 유일한 국보문화재인 진남관의 상량 기록물 발견을 계기로 지역 문화재 보존 관리에 더욱더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광주시로 가보겠습니다. 광주시가 공보육 확충을 위해 2018년 공공형 어린이집을 신규로 11곳을 신청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중 평가 인증, 정원 충족률 등의 선정 기준에 따라 지정되며 광주시 내 공공형 어린이집은 이번에 11곳이 신규 선정됨에 따라 총 96곳으로 늘었습니다. 선정된 공공형 어린이집은 10월부터 향후 3년간 보육교사 인건비, 유아반 운영비, 교육 환경 개선비 등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한층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지원해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광주시와 광주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1일 개최된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자치구 분담률까지 부담하는 결단을 내려 고교 무상급식 확대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광주시 관내 67개 학교 고교생 5만여 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되며 기존 무상급식 대상자인 초등학생, 중학생 전체를 포함하면 18만 6천여 명이 지원받게 됩니다. 한편 무상급식을 포함한 광주시의 교육투자비는 2016년도 492억 원, 2017년도 550억 원으로 타 광역시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입니다. 다음은 울산시 소식입니다. 지난 9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21개 기관 1,400여 명이 참여해 2018 월성 원자방사능 방제 합동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훈련의 주요 내용은 월성 원자력 발전소 2호기에
방사성 물질 누출을 가상해 기관별 방사능 방제 비상대응 조직 가동, 기관 간 공동 방사능 방제 비상대응 시스템 운영과 함께 월성 원전 인접 지역인 북구 주민들에 대한 소개 훈련, 남구 종화체육관에서는 구호소 운영 훈련과 현장 방사선 비상진료소 운영 훈련 등의 현장 훈련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울산시는 지역 방사능 방제대책본부를 발족하고 가동해 비상대응 기관 간 원전사고 상황 접수 및 전파, 원전 내부 개통 및 관내 환경 방사능 감시망 모니터링, 기초지자체 주민보호 이행을 위한 지원 협조 등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울산시 관계자는 방사능 방제 합동훈련을 통해 방제 요원들의 역량 강화와 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원기관 간 역할 정립 및 체계적 방제 시스템으로 방사능 비상시 주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울산시는 지난 9월 19일 울산시청에서 가칭 울산국제환경영화제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주요 국제영화계와 학계, 언론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 울산국제환경영화제 추진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토론회에서 서울환경영화제 맹수진 프로그래머는 서울환경영화제 추진 사례를,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홍영주 사무국장은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추진 사례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환경오염을 극복하고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상징적인 도시로 최근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산림 파괴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영화 콘텐츠로 활용해 시민과 소통하고 전 지구적인 실천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울산국제환경영화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구시는 대구의 물산업 육성과 미래 대구 먹거리 산업 발굴을 위해 네덜란드를 방문했는데요. 대구시가 물 강국인 네덜란드와 MOU를 체결하면서 대구 물 산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기업 대표 등 30명으로 구성된 협력사절단은 물산업 육성을 위한 물시장 개척과 환경 친화적 기업 벤치마킹을 위해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네덜란드의 유러피안 물 기술 주간 레이와르덴 2018 전시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국가 물 산업 클러스터 입주 기업인 주 센텍 엔지니어링은 네덜란드 물기업인 WLN과 가장 먼저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지역 물산업지원기관 다이텍이 네덜란드 물산업지원기관 워터 얼라이언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협약을 유럽 물산업 클러스터와 해외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향후 네덜란드 외에 프랑스 물산업 클러스터와도 비즈니스 협력을 통해 지역 물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 조건에서 사람의 안전을 위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있습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다소 생소하게 들리실 텐데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이현승 이사장을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지방차트TV 시청자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이연승입니다. 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설립됐고 또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선박안전기술공단은 1979년, 지금부터 39년 전입니다. 우리나라 연안의 그 어선의 선박 안전 검사를 하는 어선협회로 출범해서 지금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고 저희가 이제 현재 약 9만 5천 척의 그
그 선박 검사와 그리고 최근 2015년 7월 7일부터는 세월호 사고 이후에 우리나라 연안의 여객선의 운항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에 이제 본부를 두고 있고 또 15개 지부, 3개 출장소, 그리고 11개 운항관리센터까지 또 뿐만 아니라 9만 5천 척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큰 공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자동차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듯이 선박을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공공기관이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해상에서의 선박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해상에서 선박 검사는 실질적으로 자동차가 육상에서 검사를 받는 것과는 약간 다른 형태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선박 검사원이 주로 선주를 찾아가거나 그 조선소에 상가를 한 이후에 선박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선박을 이제 안전 검사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선박이 그 가망성을 가지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네, 해상에서 사고가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더 검사에 책임감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할까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해양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실질적으로 2013년에서 2018년 5년간에 약 1,000여 건의 해양사고가 2,500여 건의 해양사고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해양사고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예방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장 큰 해양사고의 원인은 인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한 조업이나 아니면 황천시에 이렇게 이제 운항을 한다든지 또 우리나라와 같이 다도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양 환경의 변화가 많은 그런 상황에서 운항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고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인적 과실로 이어지면서 해양 사고가 여러 가지 그 인명 피해와 그리고 재산의 손상으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공단에서는 철저한 선박의 안전 검사 그리고 운항의 관리, 특히 입출항 시의 운항 관리와 그리고 운항 중에 선박의 안전 운항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인적 그 과실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예방 차원의 그 시도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사람이 인적으로 항상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이제 백업할 수 있는 그런 충돌 방지 시스템, 또 전복 방지 시스템, 그리고 여러 가지 해양 사고 발생 시에 또 비상 탈출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예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 최근에 새로운 비전과 사회적 가치를 선포하셨잖아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4월 저는 공단 39주년 기념식에서 직원들에게 올해를 우리 공단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시작의 해로 삼자면서 그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우리 공단이 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공단의 도약은 작게는 급변하는 환경의 대응이자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공단은 해양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거듭나기 위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새로운 해양 안전 가치를 만들어가는 해사 전문 기관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해양 안전 기술 혁신 그리고 국민 소통이라는 핵심 가치 아래 선박 안전의 그 선박 검사의 고도와 여객선 운항 가치 실현 그리고 스마트 해양 선도 기술 개발 끝으로 해양 혁신 기반의 사회적 가치 구현 등 4가지 전략 목표와 16개 전략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특히 해양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대국민 해양 안전 의식 제고와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특히 AI, 빅데이터, IoT 등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에 공단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지금 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도자료 브리핑 시간입니다. 국회 도서관은 오는 10월 9일 한글날 제정 90주년을 맞아 한글날이 현재와 같은 공휴일로 지정되기까지 국회에서 이루어진 논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국회 기록물을 10월 1일부로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한글날은 1926년 조선어 연구회와 신민회에서 훈민정음 반포를 기념하기 위해 선포한 각야날로 시작됐으며 1928년에 한글날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정부는 1949년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했다가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시켰으나 이후 제17대 국회에서 국회와 한글단체의 노력을 통해 2005년에는 한글날을 국경일로 격상됐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한글날은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2012년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부터 비로소 한글날은 오늘날과 같은 국경일이자 공휴일이 됐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은 이러한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 및 국경일 승격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국회 회의록, 의안 문서, 정책자료 등 국회 기록물 중 총 76건입니다. 허용봉 국회 도서관장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한글을 기리는 한글의 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공기와 같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주어진 문자로 인식되고 있다라며 이번에 공개하는 한글날 관련 기록 정보 콘텐츠가 일반 국민들에게 한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의 감동을 2만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관련 기록물을 통해 재현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한 자원봉사자의 헌신과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로 다시 만나는 평창이라는 제목의 온라인 아카이브 전시를 10월 1일에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온라인 전시에서는 그동안 수집된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자원봉사 관련 기록물 중 사진 266점, 인터뷰 영상 18점, 기타 자료 9점 등 총 293점의 자료가 공개됩니다. 온라인 전시관은 자원봉사로 다시 만나는 평창, 인물로 만나는 평창, 사진으로 만나는 그때 그곳, 언론 보도로 보는 평창 자원봉사, 나의 자원봉사 아카이브 등 총 5개 주제로 구성됩니다. 평창올림픽 홍보대사인 김연아 선수는 자원봉사자는 경기장 밖의 국가대표라며 이번 올림픽에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고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봉사해준 자원봉사자의 노력 덕분에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렀다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김영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평창올림픽이 전 세계인의 찬사 속에 기록적인 성공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사명감과 열정으로 헌신한 자원봉사자들 덕분이라며 이번 온라인 전시를 계기로 축제가 끝난 뒤에도 자원봉사자의 헌신에 대해 늘 감사하고 기억하는 사회적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항상 유익한 소식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여기 입구다. 난 철원이 이렇게 북한이랑 가까운지 몰랐어. 나도. 우리는 함정. 이거 뭐야? 땅굴. 우리 땅굴 체험해볼까? 되게 현실적이야. 있기 있어. 이게 뭘까? 우와. 이거 해보자. 이거 재밌겠다. 보조개는 오목샘이래. 나 오목샘 있어. 나도 있긴 있어. 내가 짠 두 번째 코스. 남북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월정리역입니다. 진짜 약간 너무 신기해. 이쪽으로 가면 뭘까요? 가곡이야. 북한으로 가는 길이 지금은 끊겨 있지만 언젠가는 뭐 진짜 그럼 실제로 움직였던 진짜요? 실제 철이야. 와 평화의 종. 진짜? 오케이. 평화를. 귀여워.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노동당사인데 근데 좀 마음 아픈 곳이야. 여기가
지금 구멍이 막 뻥뻥 뚫려 있잖아. 폭탄 맞고 막 이랬던 자리가 지금 구멍이 뚫려 있어. 아픈 건물이구나. 근데 어떻게 이걸 벽돌로 다 하나하나 지었을까? 그러니까. 와 여기 진짜 예뻐, 아니, 그치? 되게 뭔가 또 다른 데 온 것 같아. 돌아. 철원 8강 중 하나이다. 한탄강 협곡에 우뚝 서 있는 화강암을 고석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예 떨어도 내려와 볼까? 그럴까? 야! 여기 폭포 봐. 와 진짜 너무 행복해. 약간 외국 같기도 그치? 바로 마지막 코스. 진짜 약간 시야가 탁 트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데서 살면 천리안이 될 것만 같아. 맞아. 아 너무 좋다. 술이 빠질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이제 먹어볼까요? 짠! 안녕, 우리의 즐거운 강원도 여행.